저는 올해 67세 박미자라고 합니다.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신당할 수 있는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던 일이에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남편과 저, 그리고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은 지금 35세인데 7년 전에 결혼해서 사위가 생겼죠. 사위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딸을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저희 부부도 정말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사위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딸도 행복해하고 신혼생활도 단란해 보였어서 저희는 정말 안심하고 있었죠. 손자까지 생기면서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사위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나 봐요. 처음에는 딸한테도 자세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남자 체면 때문인지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했나 봐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딸한테도 이야기를 하게 됐죠. 딸이 저한테 처음 이야기했을 때가 2년 전 겨울이었어요. 엄마, 남편 회사가 좀 어려워졌대. 코로나 때문에 해외 거래처들이 다 끊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어려워졌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사위가 직접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1년 반 전부터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회사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고 임대료도 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쓰러웠어요.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저희도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손자도 있으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500만 원을 먼저 빌려줬어요. 사위야, 이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천천히 회사 정리해라.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건넸죠. 사위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꼭 갚겠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급한 자금이 또 필요해요. 거래처에서 당장 정산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때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니까요. 엄마, 미안해. 내가 남편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래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딸이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결국 1,000만 원을 또 빌려줬죠. 그때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계속 이럴 수는 없어.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1,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니까요. 하지만 3개월 후에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사위 혼자가 아니라 딸과 함께 왔더라고요. 둘 다 얼굴이 참 안 좋아 보였어요. 사위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생겼어요. 새로운 거래처에서 대량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성금을 내야 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회사를 접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3,000만 원을 요청했어요. 정말 큰 금액이었죠.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죠. 사위야, 미안하다.
우리도 그렇게 큰 돈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데 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정말 그래. 남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고. 손자 생각은 안 해? 아빠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저한테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손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약해졌죠.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빠 때문에 고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남편과 밤새 이야기해서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적금도 깨서 돈을 마련했죠. 사위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위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이 돈으로 정말 회사를 일으켜 세워라. 사위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각서까지 써줬어요. 1년 안에 꼭 갚겠다. 이자도 제대로 쳐서 드리겠다.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까지 조아리더라고요. 그 후 몇 달 동안은 조용했어요. 사위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한테 들어보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딸이 먼저 찾아왔어요. 얼굴이 정말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큰일 났어. 남편이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해. 이번에는 정말 큰 금액이야.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딸아, 그게 말이 되니?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이미 4,500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또 5천만 원을 달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방법이 있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돼. 어차피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정말 황당했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자고. 그것도 사위 사업 때문에? 당연히 거절했죠.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곳이야. 그걸 담보로 잡을 수는 없어. 그랬더니 딸이 또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야. 자기 집만 아끼고 딸 가정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지. 손자가 길거리에 나앉아도 괜찮다는 거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후로 한동안 딸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사위도 소식이 없고 손자도 못 보게 됐죠. 정말 속상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하지만 집까지 담보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 후에 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앉더니 갑자기 서류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좀 보세요. 남편이 정리해서 가져온 서류인데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요. 무슨 서류인지 봤더니 대출 관련 서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담보 주소가 저희 집 주소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적힌 줄 알았어요. 딸아, 이거 주소가 잘못됐는데?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어. 그랬더니 딸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남편이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우리 집을 담보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동의도 없이 어떻게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게 가능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딸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엄마, 아빠 인감 도장이랑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몰래 가져갔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딸이 우리 몰래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뭐, 너가 우리 인감 도장을 훔쳐갔다고.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화가 나 있더라고요. 딸은 그제서야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 회사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갚을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부모 집을 몰래 담보로 잡아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도 미리 이야기도 없이? 딸아, 그래도 그렇지. 이런 중요한 일을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해? 이건 사기야, 사기.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집 담보 대출 이야기했을 때 승낙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 엄마 때문이에요. 정말 황당했어요. 자기가 부모 몰래 인감 도장 훔쳐가서 집을 담보로 잡아놓고는 저희 탓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때 서류를 자세히 봤더니 대출 금액이 8천만 원이더라고요.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대출 날짜를 보니까 벌써 2개월 전에 실행된 거더라고요. 그 말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2개월 동안 이자가 나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딸아, 이거 8천만 원이야.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갈 텐데 어떻게 갚을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딸이 이상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거 큰일 났어. 우리 집이 날아갈 수도 있어. 남편도 정말 걱정이 많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 4,500만 원도 날아간 상황에서 집까지 담보로 잡혔으니까요.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저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더라고요. 8천만 원 대출에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서 이자도 계속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대출금을 못 갚으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집에 와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심각해. 대출금 못 갚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대. 사위는 뭐라고 해? 그랬더니 딸이 이상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남편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며칠 전부터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정말 불안해지더라고요. 설마 사위가 도망간 건 아니겠죠? 뭐라고?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럼 회사에는 나가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회사도 문 닫았어요. 직원들한테도 연락 없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임대료도 몇 달째 못 내서 건물주가 강제로 문을 잠갔다고 해요.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위가 8천만 원 대출 받아놓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누가 갚아요? 저희가 갚아야 하는 거예요? 급하게 딸을 만나자고 했어요. 딸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무책임할 줄은. 지금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읽지도 않고. 딸도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8천만 원을 누가 갚아?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딸이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갚고 싶어도 그런 큰 돈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차라리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는 게 어떨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부모더러 집 팔아서 해결하라고. 딸아,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집을 팔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어? 임대 아파트라도 구해서 사세요. 어차피 경매 넘어가면 더 손해예요.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정말 이 아이가 내 딸이 맞나 싶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정말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사위는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은행에서는 대출 이자를 계속 내라고 하고 정말 막막했어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사위가 다시 나타나서 책임지는 것이었는데 딸한테 들어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미 한 달 넘게 잠적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상담료도 아까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변호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일단 사위를 상대로 고소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감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범죄고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사위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간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거죠. 변호사 선생님이 제안한 방법 중 하나가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하거나 전세를 사는 거였어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8천만 원 갚고도 어느 정도 돈이 남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6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이런 식으로 팔아야 한다는 게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남편도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사위놈은 진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더라고요. 그런데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위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위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됐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 언제 돈 갚겠다고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딸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그게 남편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대요. 사업 망하면서 빚만 잔뜩 졌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8천만 원을 어떻게 갚겠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더 황당한 대답이 나왔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당분간은 갚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요. 나중에 다시 사업해서 성공하면 갚겠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그게 언제인데? 딸아, 그럼 그동안 이자는 누가 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이자를 누가 감당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딸이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혼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손자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가 부모 인감 도장 훔쳐가서 집을 담보로 잡아놓고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그리고 손자 핑계까지 대면서 딸아, 내가 우리 인감 도장 가져간 거잖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더니 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왜 자꾸 그 이야기만 해요? 저도 남편한테 속은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날 딸과 정말 크게 싸웠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딸과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결국 딸이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죠.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딸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손자도 못 보게 됐고 사위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 이자를 3개월째 연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자만 벌써 700만 원 넘게 밀렸다는 거예요. 급하게 은행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위가 무단으로 대출받은 거라고, 저희는 피해자라고 말했죠. 하지만 은행에서는 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출해 준 거라고, 변제 의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희가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은행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직접 매각하시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리니까 더 손해니까요. 남편과 상의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로 했어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대출금 갚고도 어느 정도 돈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비슷한 집을 사기는 어렵고 작은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살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집을 내놓고 나서 딸한테 연락했어요. 상황을 알려줘야 하니까요. 딸아, 엄마야. 집을 팔기로 했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딸이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엄마, 정말 집을 파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내가 방법이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대답했더니 딸이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조금씩이라도 갚아볼게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하지만 한 달에 50만 원으로는 이자도 못 감당해요. 대출 이자만 해도 월 300만 원이 넘거든요. 딸아, 그런 금액으로는 안 돼. 이자만 해도 월 300만 원이 넘어. 50만 원으로는 턱도 없어. 이렇게 말했더니 딸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혼해서 남편과 연을 끊을까 봐요. 하지만 이미 집을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이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변제 의무가 있으니까요.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거든요. 다행히 시세에 맞게 팔려서 대출금 갚고도 5천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원래 살던 동네에서 비슷한 집을 사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외곽 지역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기로 했죠.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노후 자금으로 남겨둬야 했어요. 이사하는 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게다가 내 잘못도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새로 이사간 집은 원래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해야 하는 거니까요. 이사한 후에 딸이 찾아왔어요. 새 집을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딸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랬더니 딸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씩이라도. 하지만 30만 원으로는 턱도 없어요. 원래 살던 집에서 나오던 임대 수입만 해도 월 150만 원이었거든요. 딸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돈으로는 안 돼. 우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이렇게 말했더니 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는데 사위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딸 말로는 가끔 연락은 되는데 돈 이야기만 하면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책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딸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남편이 새로 사업을 시작한대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전 사업으로 이런 큰 피해를 입혀놓고 또 사업을 한다고. 딸아, 정말 그 사람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입힌 피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그때 엄마 아빠한테 손해 끼친 것도 다 갚겠다고 해요. 또 나중에 갚겠다는 소리예요. 딸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벌써 몇 번을 속였는데 또 믿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딸은 남편을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에는 투자금이 좀 필요하대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집까지 날려먹게 해놓고 또 돈을 달라고. 딸아, 정말 정신 차려. 우리한테서 가져간 돈만 해도 1억 넘는데 또 달라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이렇게 말했더니 딸이 삐져서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또 연락이 끊어졌어요. 손자도 못 보게 됐고 딸 소식도 들을 수 없어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요. 요즘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 남편도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저희는 평생 모은 돈 4,500만 원을 잃었고 30년 넘게 살던 집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외곽 지역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죠. 노후 자금으로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에요. 사위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딸은 가끔 연락은 되지만 관계가 많이 틀어진 상태예요. 손자도 자주 못 보게 됐고요. 정말 억울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딸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지금처럼 큰 피해는 안 당했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정말 딸과 손자가 걱정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특히 딸이 저희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간 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부모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위는 정말 무책임해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잠적해버리다니. 심지어 또 사업한다고 하면서 투자금까지 요구하고. 요즘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이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경제적인 피해도 크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평생 믿고 살던 딸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놀라워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동정의 눈빛을 보내죠. 그런 시선이 더 참기 힘들어요. 지금도 가끔 딸한테서 연락이 와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서로 어색하고 대화도 잘 안 이어져요. 신뢰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손자가 가장 안타까워요. 그 어린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 아이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사위를 고소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이미 날아간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고 딸과의 관계만 더 악화될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지금은 그냥 남은 노후 자금으로 조용히 살려고 해요. 더 이상 딸한테 기대하지도 않고 사위한테 돈을 받을 거라는 희망도 버렸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가끔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는데 결과가 이거니까요. 노후에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요즘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희망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경제적인 피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억 넘는 돈을 되찾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냥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큰 돈이 오가는 일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일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집을 담보로 잡는 일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해요. 저희처럼 집까지 잃게 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그런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해요. 지금도 가끔 예전에 살던 집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30년 넘게 정들었던 집인데 이런 식으로 떠나야 했다니. 하지만 과거를 계속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남편과 건강만 지키면서 조용히 살려고 해요. 가끔 사위가 정말 성공해서 저희한테 손에 끼친 걸 갚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성격을 봐서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딸과의 관계는 정말 어려워요. 미워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손자 때문에라도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그 아이는 정말 무죄하니까요. 언젠가는 그 아이와 다시 자주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해요.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500만 원 빌려줄 때부터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그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면 이런 일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요즘은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즐기려고 노력해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손자가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돈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됐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돈을 관리해야겠어요.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물론 도와줘야 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범위 내에서만 도와주세요. 저처럼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인감 도장이나 중요한 서류 관리는 정말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맡기면 안 돼요. 저희처럼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각서라도 제대로 써놓고 가능하면 담보도 받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그런 절차를 생략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죠.
지금도 가끔 딸한테서 안부 문자가 와요. 그럴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딸이니까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음이 부모 마음인가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은 후회하지 않게 살려고 해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저 같은 일은 당하지 마세요.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배신이 가장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세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